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사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0월 3일입니다. 일요일 아침.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일요일마다 항상 본가를 찾는 아들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10월 말이니 쌀쌀한 날이었는데 안방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방 안으로 가서 살펴보니 어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주변에 피가 낭자했다. 남편하고 사별하시고 혼자 살고 계신 70대 장씨 할머니셨습니다. 이 할머니 댁은 마을 사람들의 집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대문이 없어서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한 그런 아주 일반적인 시골집이었죠. 외형상 보게 되면 빈집인가 싶기도 합니다. 또 혼자 생활하시니까 조용하죠. 네. 이 집 구조는 할머니가 발견된 안방으로 가려면 마당에서 마루를 올라서서 마루를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시 수사팀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할머니는 온몸에 폭행을 당한 흔적과 흉기에 의한 자창이 다수 발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깊은 상흔은 등 쪽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남아있던 범인의 흔적은 없었는가? 이 사건 현장에는 생각 외로 단서가 많았다고 합니다. 집 앞에 누군가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도 있었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마루 위에 신발 자국, 족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족적에는 흙이 묻었었는지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안방에는 이불 위에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한 줌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상의에서 떨어진 단추도 한 개 있었고 범행 도구로 보이는 칼의 손잡이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칼이 손잡이만 있었던 이유, 칼날이 사망자의 몸 안에 들어가서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등과 같이 근육이 많은 곳에 찔리게 되면 이렇게 작은 칼들의 경우에는 근육이 수축되면서 칼날을 꽉 잡아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깊숙이 찔렀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칼이 등에 완전하게 박혀 있어서 부검하기 전까지는 그 칼날이 꼽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할머니의 몸에서 나온 칼날과 현장에서 발견된 손잡이를 붙인 것입니다. 원래 과도의 모습보다 날이 좀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흔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과도는 약 20cm 정도 길이의 과도라고 합니다. 유가족들한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과도가 할머니가 사용하시던 것인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시기에는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칼날 표면에 긁힌 자국이 있고 칼 끝도 날카롭게 갈아둔 흔적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보게 되면 아래쪽이 좀 갈려져 있습니다. 일부러 날카롭게 갈아서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사망 원인은 목졸림으로 확인됩니다. 폭행 흔적도 있었고 흉기로 찌르기도 했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그런데 그 목졸림으로 결국 사망하셨다. 조용한 시골에서 70이 넘은 노약자를 이렇게 잔인하게 앙심이 있었을까요? 돌아가신 장씨 할머니와 유일하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바로 옆집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이 할머니는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 밭에 나가서 일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네 시골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렇게 지내시죠. 이 시신에 남아있는 공격의 흔적만 봤을 때는 애초에 살인을 목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고 합니다. 살인이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치명상을 노렸을 텐데 그런 흔적은 또 없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너무 거센 저항이 있었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폭력과 폭행과 칼로 찌르는 살인까지 이어졌다. 지갑 안에 현금이 그대로 있었고 부검 결과 또 성폭행 정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 머리카락은 할머니의 것으로 확인되고 칼 손잡이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범인이 범행 당시에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제 남아있는 증거는 입구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담배꽁초에서 DNA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혈액형이 O형,
남자라는 것까지만 확인됩니다. 부검 중 할머니 손톱 밑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세한 살점이 약간 발견됩니다. 이것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검시 결과 O형 남성이라고만 나옵니다. 담배꽁초와 같은 사람이라고 일단 볼 수 있죠. 어쨌든 아쉽게도 이제는 범인이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죠. 그렇게 수사를 이어나가는데 장씨 할머니와 가장 친하고 가까웠던 옆집 할머니가 사건 발생 무렵 정씨 할머니한테 이상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 한두 달 전쯤 인근에 사는 40대 남성이 이 돌아가신 할머니 집 마루 위에다가 생뚱맞게 바지를 벗어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용의선상에 올리죠. 참고인 조사를 하고 탐문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어느 동네에나 한두 명씩 있는 생활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별 수상한 점은 없었고요. 제외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당시 이 할머니 집, 돌아가신 할머니 집 조카였습니다. 장씨 할머니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사람이기도 했죠. 지인 6명과 근처 계곡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기가 올라와서 가까운 큰어머니 집에 사람들을 데리고 잠시 들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시신이 발견되기 바로 전날 밤 7시 반경이었습니다. 당시 그 조카가 의심을 더욱더 샀던 이유는 일행들과 달리 장씨 할머니 집에서 술 마실 때 나눴던 대화 내용이라든가 집에서 나올 때의 시간, 이런 것들이 조카만 유일하게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심을 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아니라 혼자 갔으면 갔을 텐데 큰엄마 댁인데 친구들이랑 같이 갔다는 점, 그 점에서 조금 의심을 샀었다고 합니다. 그 외의 용의자는 송이를 채취하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자들, 용의선상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게 됩니다. 2,000장을 만들어서 쫙 뿌려버립니다. 위 칼을 소지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여부, 송이 등 임산물을 채취할 때 이런 과도, 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전단지에 적습니다. 당시 10월이니까 시골에서는 임산물 채취가 많았죠. 송이도 당연히 그때쯤이면 추석 전후로 따죠. 송이도 따고 산나물 채집도 하고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칼이 현장에 남겨진 유일한 단서다 보니까 칼에 집중해서 제보를 받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는데도 제보가 많으니까 이 사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전단지를 보고 뜻밖의 제보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남자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좀 수상한 남자를 봤습니다. 사건 당일 아내하고 차를 타고 7번 국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가 밤 9시쯤이었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웬 젊은 남자가 손을 흔드는 걸 봤습니다. 차를 세우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낯선 사람을 왜 태우냐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끊길 시간대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차를 세웠는데 남자가 가는 길에 좀 내려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조수석의 뒷자리에 태웠고요. 얼마 안 가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제보자가 한 말이 정말 이상했죠. 쉴 새 없이 혼잣말처럼 떠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뭘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떠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근처에 친척집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는 여기서 중학교를 다니다가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고등학교는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붕장어를 안하고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밤에 안하고가 잘 잡혀요. 이따가 친구들이랑 밤낚시도 하러 갈 거예요. 이렇게 혼자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범죄 용의자라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 알리바이를 누군가한테 심어놓는 그런 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에 나는 낚시를 하고 있었고 낚시를 하러 여길 왜 왔냐면 내가 학교를 여기서 다녀서
익숙한 곳이어서 이곳에 낚시를 하러 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수사팀에서 누가 형사가 질문을 한다면 나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고 나는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 시간에 제3자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질문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을 표현했던 것이죠. 당시 수사팀은 이 남자를 용의자로 보고 차량 지문 감식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제보자, 용의자를 태웠던 그 자리, 지문 감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쪽지문이 하나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 말씀드렸죠? 쪽지문을 연결시키는 알고리즘을 막 개발하던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쉽게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남자의 얼굴은 보았었죠. 네.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듭니다. 20대 중반, 신장은 160에서 170, 머리 모양은 어떻게. 수사팀은 마을 사람들에게 몽타주를 보여주면서 탐문 수사를 합니다. 근데 다들 하나같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기대를 걸었었는데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몽타주를 보고도 못 봤다고 할까요? 본 사람이 실제 없는 걸까요? 더 이상 수사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끈을 놓쳐버리죠. 그렇게 손톱알의 범인의 살점과 담배꽁초에서 나온 혈액형, 그리고 수상한 남자의 쪽지문과 몽타주를 남기고 9개월간의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미결로 남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15년이 지납니다. 2019년 김성수 형사님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게 됩니다. 그때는 무용지물이었던 손톱알에 미세하게 남았던 그 범인의 살점으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DNA 분석 기법이 발전하면서 DNA 양을 증폭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료가 조금 남았어도 그것으로 이렇게 증폭시켜가면서 충분히 원하는 만큼 사용하고 검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것도 실외에 있는 것도 DNA를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사님 신속하게 DNA를 국가수에 의뢰하게 되죠. 결론은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누구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DNA 확보해 두죠. 없었다고 합니다. 2004년도 그 사건 이후에도 이 범인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담당 형사는 팀원들과 함께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바라보게 되죠. 37건에 달하는 당시 수사 기록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를 배제하고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한 가지 이상한 게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탐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제보자를 제외하고는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까? 조카가 방문했던 7시 30분 이후에 일어난 범행이라면 사실 그렇게 늦은 시각도 아니고 왜 아무도 못 봤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때는 이제 한창 추수를 하는 계절이었고 늦게까지 농가 밭에서 추수하는 주민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못 봤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10월이고 추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들판에 있었을 것이고 10월이고 저녁에 7시 50분쯤이면 7시 반, 7시 전후면 그렇게 깜깜하지도 않죠. 네. 그래서 김 형사님은 현장으로 직접 다시 갑니다. 할머니 집은 이미 철거가 된 상태였지만 다행히 마을은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고 하네요. 내가 범인이라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갔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현장 주변을 살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장씨 할머니 댁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네요. 집 뒤에 있는 산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마을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 마을을 통과했다면 목격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면 거의 산을 타고 넘어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산을 올라가 봅니다. 뜻밖의 길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예전에 나무를 운반할 때 사용하는 길, 오솔길처럼 작은 길.
산길이 시작되는 지점이 할머니 집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다고 합니다. 또 그 길은 사건이 있었던 2004년에도 있었던 길이라고 하네요. 마을 주민들에게 여쭤보니까 당시에는 포장이 안 된 좁은 길, 오솔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범인이 이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갔을까? 대체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20분 정도를 걷고 또 걸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길 끝에는 2차선 도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형사님 머리에는 딱 그 남자 얼굴이 떠올랐다고 하네요. 7번 국도 제보자 부부, 혼잣말 했던 남자를 태운 곳이 7번 국도였죠. 만일 그 남자가 오후 8시쯤에 할머니 집을 침입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 산길로 도주를 했다면 제보자의 차를 얻어 탄 그 시각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뒷좌석 손잡이에서 채취한 쪽지문, 이 쪽지문을 재감정하게 됩니다. 홀로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의 집이 산길과 가깝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적어도 할머니를 아는 사람. 그렇게 그 마을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추려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1098명이 나오고 1098명 중에 제보자의 진술대로 20대 남성을 설정하고 또 혹시라도 제보자가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넓힙니다. 20대에서 30대까지로 다시 설정합니다. 그렇게 제외시켜 나가니까 딱 40명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형사님의 눈에 딱 띄게 됩니다. 옆집 할머니, 이 옆집 할머니의 조카,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성의 주민증 사진을 봤더니 머리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이목구비가 상당히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절도 전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몽타주 탐문수사 했었죠. 그리고 옆집 할머니 당연히 몽타주를 보셨을 텐데 그때 별말이 없었죠. 그 점을 형사님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참고인 조사 당시에 조카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신 옆집 할머니. 혹시나 해서 형사님은 2004년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분들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죠. 그 당시 옆집 할머니가 좀 이상하긴 했었다. 장씨 할머니가 시신으로 발견된 다음 날 곧바로 짐을 싸서 다른 마을로 옮겨갔다. 친척집으로 갔다. 너무 무서워서 이 마을에 살 수가 없다라면서 가시기는 했는데 참고인 조사를 할 때도 잘 나오시지 않으셨다. 이사할 집을 구하느라 바쁘다라는 핑계로 여러 번 거절을 했었었다. 더 이상한 건 장씨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일 가깝고 친하게 지냈는데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상하죠. 그 조카는 당시 절도 전과가 있어서 용의선상에 잠깐 오르기는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살 이후에는 아예 다른 도시로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왕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시에 형사는 연결을 계속 했었다고 해요. 수사를 했는데 가출 상태여서 부모님들께 연락을 해봤지만 행방을 모른다. 그래서 수사가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형사님은 유력한 용의자인 조씨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지문을 포함해서 40여 명의 용의자들의 지문을 차량 쪽지문과 1:1 대조를 하게 됩니다. 의뢰를 하죠. 바로 조씨,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 형사님은 한편으로는 기뻤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네요. 조 씨는 할머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1년 뒤에 강원도 한 여관에서 절도를 하다가 또 뭔가를 훔치다가 그 여관 주인에게 들켜서 몸싸움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돼 버리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 범죄를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찜찜했다고 합니다. 만약
만약에 지금까지 모든 증거들이 조 씨를 가리키고 있지만 만일 하나라도 조 씨가 범인이 아닐 경우 어딘가에서 정말 진짜 범인은 평범한 척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형사님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조 씨가 진범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제 죽은 사람의 DNA를 구하려고 곧바로 국과수로 달려갑니다. 아주 간혹 신원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DNA를 보관해 놓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때부터 김성수 형사님과 팀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죽은 사람의 DNA를 얻기 위한 아이디어를 쥐어짜냅니다. 혹시라도 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물들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여기저기 탐문 연락했지만 없습니다. 조 씨 절도 사건으로 입건됐던 경찰서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있죠. 조 씨가 다녔던 병원, 병무청. 혹시나 헌혈했을까 싶어서 대한적십자사. 없습니다. 대단하죠. 이 정도면 이 형사님께서도. 네. 이제 조 씨의 시신이 매장됐다면 그 묘지라도 파서 DNA를 채취하고 싶습니다. 이 형사님 확인해 봅니다. 화장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 씨의 아버지 DNA를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형사님의 마음이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팀원들과 다시 함께 할머니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울렸다고 합니다. 국과수 연구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다른 미제 사건 증거물을 재감정하는 중에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한 번씩 조 씨의 DNA가 있는지 샘플이 있는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찾았다는 것입니다. 조 씨를 부검할 때 사용했던 꺼즈, 붕대, 꺼즈, 피 닦아내거나 꺼즈 한 장을 찾아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신원 확인용으로 조 씨의 피가 묻은 꺼즈를 보관을 했는데 그게 국과수에 남아있었던 것이죠. 형사님은 너무 기뻐서 여쭤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남아있었는가? 그랬더니 당시에는 혹시라도 시신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꺼즈에서 나온 DNA와 그 할머니 손톱에 있던 그 살점의 DNA는 일치했습니다. 담배꽁초에서 나온 혈액형과도 같았고요. 이렇게 해서 16년 동안 미제였던 사건 해결이 되었습니다. 옆집 할머니의 조카 사망하기는 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범인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사망했으니 어째서 왜 그렇게 할머니에게 잔인한 짓을 했는지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지는 못했지만 범인이 죽음으로써 피해자분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신 형사분들 대단하시다는 말씀 전해드려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